안녕하세요. K-팝, K-드라마 열풍에 이어서 요즘은 정말 K-뷰티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네, 정말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받은 여러 자료들 있잖아요. 뭐 삼성증권 보고서도 있고 전문가 칼럼, 하버드 연구 자료까지 다양하게 보면서요. K-뷰티가 어떻게 이렇게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지, 또 이게 K-컬처라는 큰 흐름하고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이 K-뷰티 성공이 그냥 뭐 운이 좋았다기보다는 아주 치밀한 전략, 그리고 변화하는 시장을 잘 읽어낸 결과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그 배경하고 의미를 오늘 하나씩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K-뷰티 시장 자체 변화인데요. 예전에는 사실 중국 시장 의존도가 엄청났잖아요. 네, 거의 절대적이었죠. 70%가 넘었으니까요. 근데 삼성증권 보고서를 보니까 그게 확 줄었어요. 뭐 34%까지 내려왔다고 하고 오히려 북미나 유럽 비중이 더 커졌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변화인데요. 작년 성장률만 봐도 20%가 넘어서 세계 2위 화장품 수출국이 됐다고 하잖아요. 와, 2위요. 대단하네요. 네. 근데 더 주목할 점은 이게 그냥 전체 시장이 커져서 얻은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K-뷰티 자체의 점유율이 실제로 늘어난 거죠. 아, 다른 경쟁국들은 좀 주춤할 때 K-뷰티만 성장했다. 그렇죠. 특히 미국 시장에서의 성장이 정말 놀랍습니다. 프랑스를 제치고 미국 내 화장품 수입 1위 국가가 됐어요. 와, 프랑스를요? 대단하네요. 네, 점유율도 22%에 달한다고 하니까요. 이게 단순히 K-뷰티 들어봤어 정도가 아니라 실제 구매로 이어지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죠. 그 미국 시장 성공 비결이 뭘까 정말 궁금한데요. 자료들을 보니까 의외로 막 큰 대기업들이 아니라 뭐랄까 인디 뷰티 브랜드들이요? 코스RX, 아누아, 조선미녀 같은 이런 상대적으로 작은 브랜드들이 주역이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게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죠. 특히 스킨케어, 그러니까 기초 화장품에 집중했다는 점도 중요하고요. 아, 스킨케어. 네, 미국 이커머스에서 K-뷰티 매출의 85%가 이 스킨케어에서 나온다고 하니까요. 85%요? 정말 압도적이네요. 그 배경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그 배경에는 아마존이라는 아주 확실한 공략 지점이 있었습니다. 아, 아마존이요? 네, 미국 이커머스 시장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곳이잖아요. 거기에 집중한 거죠. 아마존은 아시다시피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이 적고 또 그 단일 상품, SKU라고 하죠. 그거 하나만 잘 터져도 성공할 가능성이 열려 있거든요. 네네. 실제로 K-뷰티 브랜드들의 아마존 내 판매 비중이 72%인데 이게 시장 전체 평균인 46%보다 훨씬 높아요. 아주 영리한 선택이었던 거죠. 아마존이라는 발판 위에서 그럼 소비자들 눈에는 어떻게 띈 걸까요? 여기서 혹시 SNS나 인플루언서 역할이 나오는 건가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요즘 소비자들이 예전처럼 그냥 광고나 브랜드 이름만 보고 사지 않잖아요. 그렇죠. 실제 후기나 뭐 유튜버 튜토리얼 같은 걸 더 찾아보게 되죠. 네, 정보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정보가 투명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브랜드 명성에만 기댈 수가 없게 된 거죠. 대신 제품의 실제 효능이나 가성비 이런 게 중요해졌고 이게 바로 독창적이면서 품질 좋은 인디 브랜드들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게 그냥 반짝 유행이 아니라 계속 갈 수 있는 흐름이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인디뷰티는 이제 하나의 큰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봐야죠. 결국 K-뷰티의 이런 성공은 K-컬처라는 큰 파도와는 정말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네요. 맞습니다. 여러 자료에서도 그 연관성을 지적하고 있죠. 네, 하버드 연구나 한국일보 기사 같은 걸 보면 K-팝이나 K-드라마 인기가 자연스럽게 K-푸드나 K-뷰티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다고 분석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영화 기생충 때문에 자파구리가 유행하고 아, 네. 또 BTS 때문에 떡볶이나 불닭볶음면이 해외에서 엄청 알려졌죠. 맞아요. 그런 것처럼요. 최근에 드라마 눈물의 여왕이 베트남에서 인기 있었던 요인 중 하나로 배우들 연기력을 꼽은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컨텐츠의 힘이 결국 문화 전반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K컬처는 단순히 재미있는 컨텐츠를 넘어서 어떤 한국의 역동적인 현대사나 특유의 감수성을 담아내면서 세계인들의 공감을 얻고 있는 것 같아요. 아, 한국적 리얼리즘의 매력이다. 뭐 이런 표현도 본 것 같아요. 네, 그런 맥락이죠.
여기에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디지털 플랫폼이 정말 날개를 달아준 셈이고요. 그렇죠. 플랫폼의 역할이 정말 컸죠. 네, 전 세계 팬들과 직접 소통하고 또 진화하는 케이팝의 방식도 독특하고요. 해외 한류 팬이 벌써 2억 2천만 명을 넘었고 긍정적인 인식도 66% 이상이라는 자료도 있잖아요. 네, 이데일리나 한경연 자료에서 봤습니다. 정말 대단한 숫자인데 하지만 또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듯이 좀 우려되는 점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도전 과제들도 있습니다. K-팝 내부적으로는 계약 분쟁이라든지 공백기 문제, 경쟁 심화 같은 위기론도 나오고 있고요. 또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해외 거대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고요. 맞습니다. 플랫폼 의존성 심화는 좀 고민해봐야 할 문제죠. 그리고 한류가 좀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상업적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한 3분의 1 정도는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비판적인 시각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래서 K-뷰티 역시 K-컬처의 후광 효과에만 계속 기댈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은 K-뷰티 본연의 경쟁력을 계속 갈고 닦아야겠죠. 우수한 품질이라던가 빠른 트렌드 반영, 합리적인 가격 같은 거요. 이건 여러 보고서나 컬럼에서도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네, 핵심 경쟁력 강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생태계를 잘 만들고 또 다음 세대를 키워나가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 생태계 조성과 후속 세대 육성. 중요하네요. 네, 물론 긍정적인 신호도 있습니다. 최근에 로레알 그룹이 한국의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 닥터지를 인수한 것처럼요. 세계적인 기업들이 K-뷰티의 잠재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아, 그런 사례도 있었군요. 긍정적이네요.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요. K-뷰티는 인디 브랜드들의 활약, 그리고 아마존 중심의 아주 똑똑한 유통 전략, 또 스킨케어 분야에서의 강점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서 정말 눈부시게 성장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K-팝, K-드라마로 대표되는 K-컬처의 아주 광범위한 인기가 큰 역할을 했고요. 공략하는 전략은 무엇인지, 문화와 경제가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지에 대한 어떤 통찰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 점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K컬처가 지금 말씀하신 플랫폼 의존성 문제나 상업성 논란 같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장기적인 글로벌 영향력을 유지하려면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유행을 넘어서 우리가 꼭 지켜야 할 한국적인 핵심 가치는 과연 뭘까요? 한 번쯤 다 같이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